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도 많이 쏠려 있는데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상장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매년 이런 프로축구 구단 같은 경우에는 선수 영입을 위해서 매년 자본을 상당 부분 투여하고 이적 시장에서 더욱더 좋은 구단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한 좋은 각재각소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행태를 많이 보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으로 구단이 돌변하게 되었으니 좋은 선수를 인수하는 데 대한 투자들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관중들은 생각보다 글레이저에 대해서 나가라 본격적인 시위 활동은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축구 클럽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저희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도 많이 쏠려 있는데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상장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장 전후 스토리와 스포츠 구단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을 때 그 내용들,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줄여서 앞으로 계속 맨유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맨유의 구단주인 글레이저, 말콤 글레이저를 비롯한 글레이저 그 가문 사람들이 어떻게 맨유를 인수하고 그 맨유를 인수한 형태 중에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LBO 형태로 차입을 하게 됐는데, 그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간략하게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진 팀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그 강력한 라이벌이죠. 리버풀과 더불어서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구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이루었던 전무후무한 업적이라고 얘기했던 99년도에 트래블 시즌을 포함을 해서 21년간 총 13회의 리그 우승을 할 정도로 거의 리그를 군림하고 있었던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이제 아스널도 그렇고 다 이제 역사를 보면 그 지역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축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클럽에서 이게 점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의 유수한 명문 구단이 됐는데요. 1878년도에 이제 창립이 되었고,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맥 버스비 감독의 지휘하에 굉장히 유럽에서 명문 강팀으로 이제 뛰어올랐는데, 1958년도에 이제 미넨에서 그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선수단이 붕괴하고 많은 선수들이 죽은 그런 참사가 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 버스비 감독이 당시 이제 살아남아서 버비 찰튼이라는 선수 중심으로 당시에 이제 조지 베스트도 영입되고 여러 선수들이 다시 활약을 하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 같은 그런 유러피언 컵에서 우승을 하는 쾌거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퍼거슨 감독 이후에 다시 또 그렇게 뛰어오르는 매우 역사가 깊고 유서가 깊은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맨유의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맨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2012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상장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소위 티커라고 해서 그 회사를 종목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약어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보는데, 맨유는 누가 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누가 봐도 맨유인지 아는 티커를 쓰고 있어요. MANU 해서 맨유라고 해서 잘 검색이 되고요. 미국에서 스포츠 구단이 상장한 거는 1998년도에 이건 야구에서 예전에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그 전에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였습니다. 그 회사 이후에 두 번째로 상장된 스포츠 구단이라고 합니다. 맨유는 그 2012년 8월 10일에 상장을 해서 총 2억 3,3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는 클래스 A 주식을 상장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였고, 팀이 가지고 있는 그 글레이저 가문이 가지고 있는 팀 소유 클래스 B 주식과는 좀 구분되는 그런 차별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A로 주식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구단주가 소유하고 있는 클래스 B 주식과는 다르게 의결권을 10분의 1만 행사할 수 있어서 구단주가 기업을 공개하고도 계속 경영에 관해서는 완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맨유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유망한 회사고 수익률도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감을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좀 품을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경영에는 그렇게 개입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식을 소유한 분들은 회사 실적에 따라서
하면 이제 배당 받는 것을 좀 기대하거나, 아니면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스포츠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구단이 이제 매우 잘 운영이 되고 프리미어 리그가 계속 리그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 구단 가치가 계속 올라요. 그러면서 그 구단을 또 소유하고 싶어하는 또 뭐 다른 곳들, 뭐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국부 펀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소유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구단을 인수하기 위한 움직임이나 아니면 그런 의향이 보이기만 하면 주가가 막 뛰어요. 그래서 맨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작년 말부터 지금 카타르 쪽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었던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면 사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게, 처음 상장한 게 사실 아니에요. 1991년도에 맨유의 가장 유명한 경기장이죠, 올드 트래퍼드의 리뉴얼을 위해서 1000만 파운드를 조달하기 위한 상장을 런던 증시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1000만 파운드는 약 1650만 달러의 그런 가치였고요.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2000만 달러 이상의 뭐 가치를 가지고 조달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런던 증시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2004년에 그 말콤 글레이저가 맨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이리저리 매수를 해서 소유 지분을 70%까지 늘리고, 이 런던 증시에 상장돼 있는 맨유 지분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98%까지 이제 확보를 하고 상장 폐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이제 뉴욕 증시에 다시 상장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그 맨유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글레이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를 총 14억 달러를 들여서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8억 달러는 맨유의 이제 부채로 지우게 하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2012년에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일종의 LBO 형태인데요. LBO는 레버리지드 바이 아웃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만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인수하게 될 회사의 자산에 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그 회사를 더 비싼 가격에 인수하는 그런 인수 시의 자본 조달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보면, 글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맨유를 이제 인수를 하고 그 인수하는 자금의 뭐 절반 이상을 부채로 조달을 했는데, 그 부채는 맨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 차입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입고 온 거죠. 자기가 가진 돈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으면서 굉장히 유서 깊은 구단을 인수는 하고, 그 인수를 하는데 자금은 또 은행에서 그 인수할 대상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라고 하면, 인수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해당 그 구단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자본을 투하하고 더욱더 좀 좋은 선수도 영입하고 더 좋은 시스템도 갖추고 해서 상당히 순위를 다투면서 더욱 유서 깊은 명문 구단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빚을 일으켜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일단 구단을 인수하고 나서의 목표가 그 빚부터 우선 청산을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런 프로축구 구단 같은 경우에는 선수 영입을 위해서 매년 자본을 상당 부분 투여하고 이적 시장에서 더욱더 좋은 구단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한 좋은 각재각소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행태를 많이 보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으로 구단이 돌변하게 되었으니, 좋은 선수를 인수하는 데 대한 투자들, 그리고 아니면 좋은 코칭 스텝을 영입하기 위한 그런 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맨유의 그 관중들과 팬들은 매우 실망을 하게 됐고, 글레이저와 그 당시 경영 대표이던 에드 우드워드에 대해서 이제 나가라 라는 시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전개를 좀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맨유 히스토리를 또 살펴보게 되면, 사실 2004년에 글레이저가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2012년까지는 사실 맨유 팬들이나 그런 관중들은 생각보다 글레이저에 대해서 나가라 등의 이런 본격적인 시위 활동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좀 잠잠한 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아는 분이고,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알렉스 퍼거슨 감독님이 인수 이후부터 2012년까지는 쭉 이어서 맡아서 없는 재정에서도 구단을 가장 최선의 방침을 세워가면서 빠듯하게 선수들을 운영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사실 팬들은 그다지 불만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수한 구단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자기가 재정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 그리고 EPL에서 이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도 버슨 감독을 보고 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은 당시에 뭐 우승에 대한 열망이긴 했지만, 아스널에 반페르시라고 매우 유명한 스트라이커가 있었는데, 저희 우승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작은 꼬마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왔다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영입이었고, 사실은 맨유가 뭐 거대한 구단이기도 했지만 퍼거슨 감독 보고 온 것도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한 20년간 맨유를 이끌면서 많은 축구 팬들은 많이 흥분할 단어인 그 트래블을 1999년도에 달성도 했었고요. 그때만 해도 나중에 감독이 되는 솔샤르가 이제 골을 넣고, 당시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 데이비드 베컴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퍼거슨의 아이들이 주축이 돼서 뭐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흥미있는 스토리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퍼거슨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자서전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평가들도 있어서 나중에 한 번에 이런 또 리더십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알려져 있고, 특히나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의 PSV 아인트호벤에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박지성 선수 기용에 대해서 많은 국내 팬들이 뭐 불만을 갖기도 하고, 당시 이제 팀에 대해서도 매우 칭찬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매우 익숙한 감독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끌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팬들은 조금 그 소극적인 투자에 대해서 불만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매년 꾸역꾸역 성적을 달성해 주는 것을 보고 그렇게까지 불만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 장기 집권한 리더가 2012년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혼란기에 놓이게 되면서 이 구단주와 그리고 구단 경영 대표의 이제 행태가 좀 기존보다 더 이제 감춰져 있던 게 적나라하게 좀 드러났다고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있으면서 맨유의 이제 암흑기가 거의 한 8년 가까이 오게 되고, 그 암흑기 동안에 이제 많은 팬들이 실망을 하고, 우리 구단이 그래도 뭐 유서 깊은 구단이고 상당히 예전부터 많은 선수들도 배출하고 우승하고 그 지역을 넘어서 이제 뭐 영국의 거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럴까지 그 팀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많이들 실망을 하고, 정말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막 홍염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 연기 같은 거 우리가 많이들 그런 훌리건들 보면 태우고 막 이렇게 하듯이 막 과격하게 시위도 하고 이제 나가라고 하고 막 글레이즈 아웃 뭐 우드워드 아웃 이렇게 표지판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막 흔들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퍼거슨 감독이 물러나고 암흑기가 어떻게 왔느냐 좀 살펴봤을 때, 그 구단주와 에드 우드워드라는 그 당시 이제 경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콤 글레이저 구단주가 맨유를 인수하려고 할 때 JP 모건 체이스에서 일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인수를 하도록 구조를 짜게 하고, 앞서 말했던 그 LBO 방식을 통해서 구단을 이제 인수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분은 축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M&A나 인수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자문을 하고 이런 걸 잘하는 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때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은 자본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했으니까 대표에 이제 구단주의 신임을 받아서 대표에 취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들이 좀 수익에만 집착을 하고 약간 축구를 그렇게 잘 아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 이런 결정 왜 했지? 라는 팬들이 좀 반발할 결정들만 어떻게 보면 골라서 해가지고 팬들이 정말로 지금 구단주와 지금 경영 대표는 굉장히 약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통에 반하고 그 다음에 구단에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만 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의견이 강하게 반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선수 이적 초반에는 돈을 거의 못 쓰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한 2014년 뭐 15년 이후에는 돈을 안 쓴 게 아닌데 감독이나 실무진들과 이제 충돌을 하면서 진짜 영입해야 되고 여기에 꼭 필요한 선수다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를 영입하면 마케팅에 정말 도움이 된다, 아니면 뭔가 이 선수보다는 이 선수가 좀 더 훨씬 저렴한데 그럼 뭐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등의 이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게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실제로 구단의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게 맨유의 암흑기가 온 게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당시에 불거져서 이렇게 갈등이나 아니면 뭐 의사결정들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폴 포그바 선수가 원래 맨유 유스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벤투스에서 나중에 그 토트넘에서도 감독을 하던 그 안토니오 콘테 밑에서 이제 뛰면서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했었나요?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내고 당연히 이탈리아 리그 우승하고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뛰어 올랐는데, 이제 이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을 개입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어로 이제 성장한 선수가 다시 자기가 유스 때 뛰었던 팀으로 귀환을 하는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 폴 포그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스타성이 있는 게 뭐 인스타나 틱톡에 본인 이렇게 뭐 춤추고 여러 가지 뭐 세레머니를 하거나 뭐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좀 사랑도 받고 뭐 그런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팀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인수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감독이 교체되고 나서 한때 토트넘을 지도해서 매우 유명해졌었던, 그리고 그
그 전에 거의 첼시에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뤄서 매우 세계적인 명장으로 뛰어오른 조세 무리뉴 감독도 그때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무리뉴 감독은 사실 폴 포그바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수뇌부에서 이 선수는 우리 유스 출신이고 구단에 정말 도움이 될 선수니까 영입을 해라 라고 해서 거액을 들여서 뭐 영입을 한다든지, 그때 경질된 그 유스팀 디렉터는 매우 갈등 상황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이제 그 구단을 나왔는데, 지금 맨유 팬들이 들으면 약간 한숨이 나올 만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선수, 특히 지금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에 같이 이제 수비 파트너로 거론되는 더 리흐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전에 계속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손흥민 선수 예전에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 나갔을 때 그때 뭐 4강전이 아약스랑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두 번째 경기에서 첫 선제골을 넣은 수비수가 더 리흐트고, 그때도 이미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을 했었는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스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그 더 리흐트를 영입하고 싶어서 계속 보고서 제출하고 계속 해달라, 영입해달라 했는데 구단 수뇌부는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다, 안 해. 너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저기 방침에 안 따르냐라고 해서 결국엔 경질됐는데, 더 리흐트도 있고 프랭키 다용이라고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던 선수, 그리고 우파메카노라고 역시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렇게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계속 영입하자라고 계속 올리긴 했는데 계속 이제 거부당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이 구단주와 이 수뇌부들은 지금 축구에 대해서 관심 1도 없다, 아예 지금 우리 이거 암묵히 너무 당연하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장이 되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12년에 이제 상장을 해서 2013년부터 실적이 그럼 어떠냐라고 봤을 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억 6,300만 파운드였고 영업이익이 6,200만 파운드라서 굉장히 20% 이상의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거의 20%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었고, 근데 상장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물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최근 연도 2022년도에 이제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5억 8,300만 파운드, 그리고 영업 손실 8,700만 파운드로 이익률도 거의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이후에 그 성장하는 데까지 매우 좀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당시 그 상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구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맨유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상장을 한 이유는 이 자금을 조달해서 올드 트래포드가 사실 100년 넘어간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리뉴얼을 하고 더 확장을 하고 이제 구단의 수익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면에 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거였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한 거는 온전히 구단주가 맨유를 인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자금 중에 이제 차입부분을 갚기 위해서 상장을 이제 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구단에는 전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유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상장이 돼 있으니까 되게 관심을 보일 만하긴 한데, 좀 재무 실적 보면 손이 안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약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구단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는, 그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침체기를 겪은 다음에 구단주도 이제 돈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감독도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나왔을 때 그때 4강에서 부딪혔었던 그 아약스 팀을 감독하고 있었던 터나우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분 잘 모셔와가지고 지금 맨유가 이제 체질 개선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챔피언스 리그 나가게 되는 발판을 또 마련하고, 그 아약스에서 이제 자기가 지도하던 선수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 윙어 안토니라는 윙어 이렇게 영입을 하고 뭐 등등 여러 선수들 다시 동기부여하고 적재적소 배치하고, 그리고 실수 많이 하는 맥과이어는 이제 많이 출장 안 시키고 하면서 팀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런 카타르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이제 썰이 이렇게 다시 돌면서, 결국에는 이 오랜 암흑기를 거치면서 봤을 때는 승자는 결국엔 구단주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씁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수할 때 이제 쓰였던 그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LBO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또 하면서 LBO에 대한 의의도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LBO는 기업 매수를 위한 자본 조달 형태 중에 하나로, 그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거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좀 적더라도
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기업에 매수를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조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방법이고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방식이긴 한데, 일단 인수하고자 하는 대상의 자산 가치가 좀 우량해야 되고 당연히요. 그래야 그걸 담보로 이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수가가 그 자체 조달한 자본보다 좀 당연히 자기 자본보다 더 넘어가야 이제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좀 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사모펀드죠. 그 MBK 파트너스의 호플런스 인수에도 LBO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이 됐고요. 그리고 어피니티라는 또 큰 규모의 헤지펀드가 버거킹을 인수할 때도 LBO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런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기업 인수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해당 방식의 자본 조달은 어느 쪽이든 실체가 좀 불분명한 쪽이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항상 규제를 하고 항상 근절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인 무자본 차입 거래 같은 경우에도 인수 주체가 자기 자본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어떤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하고 그 회사의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해서만 차입을 이제 해서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는 당연히 그 회사의 자산을 이제 헐어가지고 부채를 이제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수익을 내야 되면 회사 자체는 반드시 그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거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매우 그 근절해야 되는 대상으로 매번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정말 끊이지 않고 사실 없는 자본에서 회사 하나를 인수해서 그 회사의 자본을 이제 빼먹는 그런 행태에 대한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경제사범들이 그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무자본 차입 거래를 시도하는 그런 타겟이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이렇게 그 규제 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실체가 확실한 건가, 그리고 자기 자본이 충분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로 이게 따져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좀 경계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맨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게 뭐 활발하게 더욱더 우리나라보다 공격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지만, 회사 자체를 인수하고 나서 뭔가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 없이 계속 그 자산만 이제 빼먹는 그런 부실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다음에 인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시도를 할 때는 반드시 좀 더 페널티를 먹이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자본시장에 발을 못 들이게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국에 LBO를 이용해서 인수한 회사를 성장을 시키고 회사의 자산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건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딜이 된다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뭐 자본시장 조달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좀 자본이 없는데 이거의 차입에만 의존해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등의 신호가 좀 보이거나 그런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